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7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홍명보호가 첫 걸음을 뗐습니다. 네. 두 걸음 뗐나요? 두 걸음 뗐죠? 첫 걸음은 헛다리 짚었고 네. 두 번째 걸음은 한 1.5걸음 정도로 해야 되겠네. 척형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거죠? 첫 걸음이죠. 팔레스타인전 우리가 지금 축덕 토토가 제일 그 위에 올라와 있는데 네. 어이가 없어요. 4대0, 6대0, 6대0. 5대0, 3대0 걸었던 진영이한테 안타까운 예. 눈빛을 쳐다봤었는데 다 절반은 맞추셨네요. 무실점. 무실점. 여전히 팬들의 반응은 싸늘하죠. 네. 두 경기 다 대승을 해도 싸늘했을 텐데 뭐 경기 결과도 좀 아쉬웠으니까요.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11년 전처럼 손흥민이 구한 홍명보호 싸늘한 팬심 돌렸나. 11년 전에 어떤 경기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홍명보 감독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 대표팀을 맡았을 때 첫 승을 그때 당시 IT를 만나서 4대1 승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좀 기선제압에 지금 힘을 썼던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홍명보호의 첫 승? 네네 그때 5경기 만에 홍명보가 첫 승을 거뒀었거든요. 그때는 팬심이 싸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5경기 때니까 그때는 그때도 이제 뭐 1승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에 대한 이제 반감이 그 꽤 있었죠. 그 정도지. 이제 런던 월드 올림픽 때 동메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근데 그 후광으로 계속 가고 있던 시기였겠죠. 아무도 공감 못하는 제목 같은데. 네. 그런 것 같네요. 싸늘한데요? 싸늘해요. 네, 싸늘합니다. 괜찮아. 딩딩딩딩딩. 저는 어제 손흥민이 다 했잖아요, 사실. 네. 그쵸, 차력쇼였죠, 완전. 원맨쇼였다고 봐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진짜 안 뽑으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쵸. 네, 독일에서 옛날에. 막 손흥민 선수 그렇게 잘할 때 네. 런던 올림픽 멤버에 뽑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당시 홍 감독의 판단은 그거였죠. 홍 감독이 예전부터 원팀 리더십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 팀으로 가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약간 좀 개인 플레이 위주다. 팀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그 팀에 녹여내는 게 감독의 역할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자기만의 고집이 있던 시기에 이제 손흥민을 뽑는 그 자리에서도 다들 잘한다고 하니까 뽑았다는 어이없는 얘기를 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뽑은 손흥민이 위기의 순간에 어쨌든 또 구하고. 홍명보 감독을 흥민아 고맙다. 네. 그럼 저는 기자회견에서 흥민아 고맙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의 전술 변화가 먹혔다. 물론 이제 선수들에게도 공을 어느 정도 돌리긴 했는데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예. 하여튼 좀 그 손흥민과 홍명보의 인연은 좀 재밌다. 애증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요? 여하튼 돌고 도는 느낌도 들고요. 자, 일단 팔레스타인전부터 볼까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홍명보 감독한테. 예상했던 상황이긴 한데 생각보다 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팔레스타인전을 그냥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5가지 키워드를 꼽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야유였어요. 그 두 번째가 이게 팀이야? 세 번째가 김민재, 네 번째가 이강인, 5번째가 잔디. 이렇게 해서 6번째가 야유해 왔니? 그래서 진짜 야유를 예상은 했었는데 이 정도였을까? 이 정도였을까? 경기 시작 전부터 입장을 감독 소개할 때부터 야유가 많이 시작을 됐거든요. 선수단 소개될 때.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야유에서 끝난 게 다행이지. 이게 유럽이나 뭐 남미 이런 데였으면 공연 떨어지고 심했죠. 많이 갔었을 거예요. 뭐 던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야유가 선수들은 이제 그 스크린을 안 보잖아요. 못 보죠. 경기 뛰는 선수들은. 근데 갑자기 야유가 쏟아지니까 자신들한테 오는 야유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김민재 선수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선수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서운할 만한. 네. 그렇죠. 이제 감독한테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니까. 모르잖아요. 네. 스크린에 누가 떴는지. 근데 이제 막 쏟아지니까 그 위축이 됐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팬심을 알 수 있는 게 이날 6만 관중이 안 들었어요. 네. 서울에서 열리는 최근에 A매치에서 6만 관중이 안 들어선 건 거의 한 10몇 경기 만에 지금인 것 옆에서 같은데. 어디 한 6만 들어오지 않나요? 그래도 요새 뭐 평관 한 3만 거의 가까이 되니까. 네. 그래서 2만 한 넘고. 5천 6천석 정도가 판매되지 않은 건데요. 이 붉은 악마가 응원석에서 야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상징적으로 하나 보는 게 평소 붉은 악마 관중석 아래 그 난간에 되게 대형 걸개가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 승리하라라는 대형 걸개가 항상 A매치 때마다 있었는데 그거를 거꾸로 걸었어요. 아우. 세다. 그거를 거꾸로 걸었다는 거는 우리 등 돌렸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정몽규 회장이 최근에 출간한 책 축구의 시대를 패러디한 암흑의 시대 뭐 이런 거 있죠. 한국 축구의 암흑 시대 뭐 그다음에 예전에 울산 팬들이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잡아. 그 어떻게 또 이때 내셨어가지고. 강심장이에요. 이 타이밍에 낼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도 되게 신기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울산 팬들이 예전에 한번 플래카드 걸었던 피노키홍 뭐 해가지고 네. 각종 이제 플래카드들이 좀 비난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정말 찾아보기 힘든 황금 세대잖아요 지금. 그쵸. 이 황금 세대가 맞이할 황금기를 이 받쳐주지 않는 대한축구협회 이 행정력으로 지금 망치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암흑 시대에 약간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멤버로. 황금 시대 어찌 보면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될 가능성이 수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 시대 물론 이제 계속해서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손흥민이 있는 황금 시대는 그 마지막이 아닐까. 근데 마지막의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했습니다. 자 일단 베스트 11을 보면 주민규 선수가 원톱에 나왔고 그다음 황문기 선수가 네. 선발 출전한 게 특이했습니다. 그렇죠. 특징적이었습니다. 소룡 선수를 왼쪽으로 돌렸고요. 예. 그리고 김영권 선수도 이제 돌아와서 음. 선발 자리를 꿰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지향과 미래지향. 솔직히 말하면 황문기 선수는 미래지향으로 보긴 좀 힘든 게 그렇죠. 이제 나이가 좀 20대 있죠. 후반 네,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두 경기 다. 아. 황문기 선수는. 이 선수의 공격 재능은 확실하게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 올리는 타이밍과 크로스의 질이 괜찮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공격적으로. 예. 근데 문제는 이날 제가 아까 두 번째로 꼽은 키웠는데 이게 팀이야? 이거 울산 스타일이더라고요 경기가.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유. 그렇죠. 울산의 네, 이유. 네. 또 나왔다 유.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전술적으로 탁월한 감독은 아니에요. 아닌데 울산에서 4-2-3-1, 4-3-3 특히 상대 강팀 나왔을 때는 5백을 쓰는 스타일 그 전술이 그냥 그대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자형 빌드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경기 안 풀릴 때 나오는 건데 팔레스타인전 시작하자마자 돌리더라고요. 근데 왜 시작하자마자 돌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뭔가 안전하게 하고 싶었나? 팔레스타인전에서 지금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을 때는 뭔가 더 보여줘야지. 확 몰아쳐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도 팬심이 돌아설까 말까인데 굉장히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거죠. 이날 볼 때는 저는 미드필더 구성에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공미로 이재성을 두고 아래 이제 황인범과 정우영이 뒤를 받치는 거였는데 이 세 선수의 연계가 이날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 세 선수가 공 잡으면은 앞으로 뿌려줘야 되는데 이걸 뒤로 뿌리고 사이드로 풀리고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보면요 이강인이 오른쪽에 있다가 방향 전환하는 거 그냥 내려와서 공을 풀어주는 건 약간 후반 좀 많이 후반에 많이 했는데 전반 보면요 U자형 안 되다 보니까 이강인이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사이드로 손흥민에게 롱패스하는 거 그렇게 해야 방향 전환이 돼서 왔다 갔다 뒤로 돌리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 가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초반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보이지도 않았죠 잘. 네. 손흥민 선수 놀고 있더라고요 밑에서 공이 안 오니까. 패스는 앞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고 스탯을 제가 봤더니 한국의 공격 분포도라고 있잖아요. 왼쪽과 중앙 공격, 오른쪽 공격을 봤는데 왼쪽이 38%, 오른쪽이 44%, 중앙이 18%예요. 보통 이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볼 때가 3-4-3으로 배열됐을 때 혹은 한쪽이 뭐 4-3-4, 뭐 4-3-3이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슷하게 배열이 됐을 때 공격 분포도가 괜찮다라고 보는 건데 이날 중앙이 18%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반엔 중앙이 13%였어요. 중앙이 거의 공이 안 갔다는. U자를 그리고 싶었나 보네요. 유유 상종인가요? 그렇죠. 아니 점유율이 75%인 경기였어요. 점유율 75% 점유만 한 경기였어요. 패스도 그러니까. 한 4-5배 되지 않았나요? 거의? 그렇겠죠. 네. 중원 왜 이렇게 파괴를 못했다는 맞아요. 걸까요? 그 중앙에서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가 아까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공격적으로 안에 상대가 좀 가운데 몰려있다 보니까 그걸 밀집으로 풀어주는 건데 밀집 풀어주는 게 안 돼. 그걸 몰렸으니까 사이드로 풀어줘요. 근데 또 사이드에서 이날
저는 답답했던 게 바로바로 크로스를 올려주던가 뭐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항상 끌다 보니까 거기서 뺏기고. 이게 뭘 해도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또 중앙 이 스타일을 보면요. 황인범 선수가 이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나마 이 넣어줄 수 있는 게 황인범 선수인데 황인범 선수가 가운데로 이재성 선수나 이강인 선수에게 볼을 넣어줘야 되는 건데 이날 그 이재성 선수도 이상하게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무게중심이 앞쪽보다는 뒤쪽에 있다 보니까 패스를 넣어줄 공간이 전혀 보이지 않고 후방에서 정우영 선수도 이날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정우영 선수도 약간 보면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공을 잡고 전진을 몰고 들어가는 스피드가 이게 옛날보다 많이 늘어졌더라고요. 공을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해서 뿌려줘야 되는 걸 끌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없어서 맞아. 못 잡아서 넣어주는 게 없어지는 경기였어요. 저는 그 아까 질질 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거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 게 하나는 일단 좀 선수들끼리의 전술적인 약속이 좀 덜 됐기 때문인 것 같고 덜 된 게 아니라 없었죠. 없었죠. 거의 없었죠. 그렇죠. 없었고 두 번째가 저는 사실 황인범 선수를 선발로 쓸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이전 문제로. 그쵸, 뭐 늦고 가장 늦게 늦게 합류했고. 도착해서 페이너트레도 맞아요. 왔잖아요. 그래서 뭐 좀 출전을 시키더라도 후반전에 교체. 하거나 뭐 전반에 뛰게 하더라도 금방 빼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황인범 선수를 이날 뭐 70분까지 뛰게 했죠. 사실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뭔가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지 않았나 좀 감독으로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사이드 플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드에서 약간 누구나 다 느꼈을 것 같아요. 이날 경기 보면서 뭔가 액티브한 느낌이 없어요. 이날 그냥 다들 뭐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경기인 줄 알고 축 처져 있는 느낌 들고 제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화라가 팍팍팍 뛰는 이런 그 플레이가 없었어요. 그냥 수족관에 오래 잡혀있던 그냥 흘러가. 생태구탕 나와야 되는데 동태탕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물 안에서 유유히 그냥 이렇게 그냥 유유했잖아요. 유유를 그렸잖아요. 그렇죠. 여유를 즐기는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차라리 이때 뭐 후반에 교체 출전했지만 황희찬 카드 이렇게 약간 뭔가 액티비티한 에너지를 딱 심어줄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저돌적으로 뭔가 측면을 휘저어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조금 부족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강인 해줘 축구가 나왔죠 이날 경기에서. 그렇죠. 후반은 뭐 거의 그냥 이강 해줬을 해줘죠, 것 같은데. 이제. 그 전반 막판부터 이강인 선수가 황인범 선수랑 그 자리 연계 패스해가지고 들어가서 슈팅했던 장면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그냥 후반 내내 이강인 해줘였어요. 선수들도 좀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 일단 공 잡으면 이강인 선수에게 이강인부터 일단 찾아. 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그 슈팅 너무 아까운 거 있었잖아요. 네. 전반전 평상시라면 후반. 후반 60분이었습니다. 네. 손흥민 내준 거. 평소의 이강인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렇죠. 거의 뭐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될 정도의 찬스였는데 왼쪽으로 차기 왼발로 그거를 차기. 예. 그거를 허공으로 날리는 걸 보고 홍 감독을 싫어하나. 그런 글들이. 예. 다들 댓글에 나왔죠. 손흥민 선수 싫어한다. 놓치는 거 보면서 손흥민도 싫어하나. 싫어하네. 손흥민답지 않은 플레이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홍 감독이 전술적 변화를 크게 한 가지 딱 줬던 게 이날 경기에서는 뭐였냐면은 후반에 한 80분 정도 되면서 이강인 선수를 중앙으로 기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우리 옛날부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중앙이 맞는 포지션이냐 사이드가 맞는 포지션이냐. 근데 그거는 그날 경기력에 따라서 다 평가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의 주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으로 나요. 근데 이거는 이강인 선수의 약간 본인의 의지가 좀 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쪽에서 플레이할 때 이강인 선수의 특징은 안쪽으로 뭐 사이드 들어와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안쪽으로 들어와서 왼발 슈팅을 날리거나 하는 건데 이거는 주로 공격 포인트를 내기 위한 포지션이 많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어느 정도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서 뛰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력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예요. 좀 사령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20세 이하 대표팀 때도 풀어주고. 이강인이 자기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후반 80분 이후에 이강인 선수가 거의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서 거의 시발점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 그냥 원터치로 쭉 롱패스 올려주고. 찔러주고 사이드로 벌려주고 중앙으로 찔러주고 다해. 그때부터 우리 한국 공격이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강인이 경기 이렇게 안 풀리는데 그냥 일단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이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그 포지션 가서 했던 느낌이 드는데 물론 본인이 가서 했다기보다 홍 감독 지시가
있었겠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있었겠죠. 설마. 맞아요. 없이 뭐 에이. 그렇게 막 하겠어요. 아니면 뭐 지시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할 일 하겠다. 네. 내가 움직여야 된다. 있었겠죠. 그 플레이가 나왔을 때 축구 조금 이제 경기가 제대로 풀린 걸 봐서는 이걸 왜 이렇게 좀 늦게 시작했을까? 이게 정말 우리가 비길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느끼기 시작한 게 이때였을까? 그 전부터도 그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좀 전반 한 10분 보고 되게 위기라고 느꼈는데 한 10분 보니까 좀 뭐 오프사이드로 그 취소된 골 장면도 있었고 실점 그러니까 장면. 뭐 아찔했죠 그거는. 그래서 올 것이 왔다 그 느낌이 싹 들 정도로.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 아찔했었는데. 취소될 때 조금 아쉬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경종을 한번 세게 딱 올려야. 한 방 먹고 시작을 해야 정신 차린다?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 팔레스타인이 피파 랭킹 96위. 물론 랭킹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물론 팔레스타인이 지난 아시안컵에서 16강에도 올라가고 했기 파란을 때문에 일으켰죠. 예. 그래도 예전에 그런 우리가 알던 약체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유럽에서 뛰는 동유럽 선수들 많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선발 11명 중에 6명이 무소속이잖아요. 지금 자국 리그가 전쟁으로 중단이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인. 그렇죠. 개인 훈련만 하는 선수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득점이 경기 없어. 보면서 예전에 제가 종종 여기서 얘기하지만 그 타지키스탄하고 평가전 할 때 인원수 모자라가지고 코치가 뛴 적이 있거든요. 아. 그때 그래서 국내에서 뛰는 타지키스탄 연고가 1이라도 있는 선수 찾다가 그때 신혜선 선수가 나온 거고 근데 한국 K리그에서 뛰는 2명의 선수가 막 소집돼 갖고 뛰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크게 이겼는데 그런 팀한테 그런 팀과 비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암 쇼크를 할 만했던 경기였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6명이 무소속이고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오래 못 뛴 상태인 선수들이 꽤 많잖아요. 반면에 이게 훈련의 중요성이라는 걸 느낀 게 팔레스타인은 말레이시아에 가서 합숙 훈련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팀으로 가서 오랫동안 합숙 훈련을 해서 팀 조직력을 짜온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한 게 우리나라 왔다가 다시 말레이시아 홈경기를 말레이시아에서 치렀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약간 베이스 캠프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좀 조직력을 다지고 와서 한국에 잠깐 와서 하고 다시 가서 2차전을 치르고 2차전에서는 졌죠. 요르단한테. 요르단한테 3대1로 3대1로 졌죠. 요르단 우리에겐 악몽이 있는 팀인데 요르단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얘기가 또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도 물론 이번에 감독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스쿼드를 보면 지금 이 스쿼드가 되게 익숙한 지 오래됐잖아요. 거의 한 뭐 카타르 월드컵 벤투 감독님 시절부터 해서 특히 이 중원 조합 황인범, 이재성, 정우영은 계속 붙박이로 쭉 나왔기 때문에 감독이 바뀌더라도 손발은 김영건, 김민재까지. 네, 여기는 진짜. 그래서 서령과 황문기, 주민규 빼면은 그 멤버네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 그래서 이 스쿼드로 뭔가 손발이 안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뭐 호흡이 안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쉽. 감독의 스타일인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는 전술을 사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 변화의 큰 틀에서 흔들기가 힘들었던 거죠. 팔레스타인전에서. 더군다나 훈련 시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첫 경기를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이 느꼈죠. 홍명보 감독이 느꼈죠. 아, 이걸로는 조금 힘들겠구나 라고 느껴서 바로 그냥 선수 변화를 예고했죠. 다음 경기 앞두고. 네. 그래서 이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면은 역시 김민재 선수의 이슈겠죠. 김민재 선수도 참 굳이 응원단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그 지기를 바라는 지기를 바라고 경기장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지기를 바라면 안 가겠죠. 네. 돈 써가면서. 간 거는 그 응원. 야유하러 간 건데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에 대한 야유를 하러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선수들은 응원을 하죠, 당연히. 그 실제로도 아마 그 선수들 단체 인사했을 때 그 붉은 악마 앞에서 네, 인사 뭐 안 선수들은 뭐 김민재 선수는 인사를 뭐 안 했지만 그때 콜 리더 분께서 뭐 이렇게 선수들은 응원합니다 이렇게 직접 메가폰 들고 말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영상 보면. 아무튼 그런데도 뭐 김민재 선수 조금 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근데 저는 가서 이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선수만 예를 들어 이 멘트가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들만 응원해 그러니까 좋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물론 김민재가 오해에서 시작된 멘트지만 뭐 못할 말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보니까 붉은 악마 쪽에서 약간 뭐야 쪽에서 뭐야. 뭐야와 함께 야유 소리가 들리니까 김민재 선수가 아 진짜 하면서 약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리고 선수들이 다 같이 와서 인사할 인사하는데 때 안 하고. 혼자 인사를 안 한 이 행동들이 좀 더 논란이 됐던 건데 김민재 선수가 결국 오만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이 얘기를 했죠. 자기의 멘트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야유를 오해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보내는 야유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말을 한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붉은 악마도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지기 그럼요. 위해서 응원하는 건 없다. 그럼요. 지기를 바라면서. 지길 바라면서 경기장에 왜 가나요? 맞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선수들은 응원을 하지요, 당연히. 자, 그리고 잔디가 네. 정말 심각하던데 어, 땜빵 이 오. 잔디들이 색깔 많아요. 다른 것들이 바둑판 같이 맞아요. 꽤 아니, 많더라고요. 누더기 근데- 옷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 경기 쭉 보니까 상암 여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도 쭉 보잖아요. 요 근래 중에서도 제일 심각해졌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좋아졌죠? 공연도 날씨도 있었던- 그렇고 일단 공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잼버리 사태 이후로 아직도 1년 동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타격이 크겠죠, 아무래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여름 무더위에 잔디들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의 문제긴 한데요. 그 잔디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지난 8월 강원하고 홈 경기 있죠. 네, 서울. 이겼던 거 1대0. 서울과 강원 지금 서울은- 뽀피디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은 잔디에서도 FC 서울은 잘하고 있어. 네, 안 좋은 잔디라서 이길지 몰라요. 문제는 경기가 많다는 거예요. 잔디 상황이 안 좋은데 그때 올스타전도 여기서 열렸잖아요. 올스타전도 여기고 8월 24일 날 강원과 홈 경기 했을 때 양팀 감독들이 윤정환 감독, 김기도 감독들이 잔디 상태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날은 경기를 뛰기 정말 힘들 정도로 선수의 부상이 우려될 정도의 잔디 잔디가. 상태였거든요. 그 김기동 감독이 이 정도면 진짜 선수 부상당해도 이거는 국가적 손실이다. 선수들이 부상당하면 그 정도까지 얘기했고 손흥민 선수의 얘기가 딱 맞아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잔디 때문에 어떤 그 뛰어가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잔디였잖아요. 이 잔디 경기를 이 경기장에서 A 매치가 있으면은 조금 조율을 할 수 있는 연맹과 협회 간의 어떤 조율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이 이번에 서울시까지 해야 되겠죠. 연맹협회 서울시까지.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까지 네. 같이 해야겠죠. 왜 이 얘기하냐면은 일본이 중국과 1차전을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했습니다. 아. 사이타마 스타디움 홈 경기로 쓰는 구단이 우라와 레즈. 아주 일본 제일 명문인데 그렇죠.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홈 경기가 열린 게 7월 31일입니다. 아, 한 달이나 그러면 잔디가 친선 경기를 거기서 했어요. 한 달 넘게 이거를 근데 제가 일본 축구협회를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정만 보니까 그 이후에 열린 J리그 경기를 3경기를 다 원정으로 치렀습니다. 잔디를 지킨 거네. 관리하느라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1년 일정을 쫙 봤어요. 원정 2경기 연속은 있을 수 있어. K리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3경기 연속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 이걸로 봤을 때는 일본 축구협회와 J리그가 얘기를 해서 1차전 경기가 열리는 사이타마 스타디움에 거의 한 달 동안 잔디를 조금 좋은 상태로 유지하자. 이거는 의도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관리가 충분히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이 몇 년째예요? 10년 넘게 얘기하고 맞아요. 그럼요. 이전에 진짜 특히 구자철 선수는 얘기 많이 올 때마다 얘기했어요. 기성용 선수도 얘기 많이 기성용 했고. 선수도 얘기하고 많이 했죠. 해외에서 뛰다 온 선수는 근데 진짜 거기서 그 현장에서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막 잔디 푹푹 패이고 보는 사람이 불안해. 이게 패스가 갈 수는 있는 상황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패스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가잖아요. 네, 통통통통. 드리블도 못 칠 것 같고. 그나마 21년도에 10억 원 들여서 하이브리드 잔디를 깔아서 그나마 그게 없어지는 듯 했지만 이 모든 걸 다 잼버리가 잼버리. 그냥 그러니까 버렸죠. 그래서 머리, 저는 머리, 이 잼버리. 경기 보면서 여러모로 진짜 과거로 회귀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10년 전에 홍명보 감독 있었고 10년 전에 잔디 또 이랬고 10년 전에도 그때 경기력도 뭔가 좋지 않았었던 것 같고 과거지야. 하면서 아 여러모로 참 악몽이 떠오르던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협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선수 빼놓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수는 황금 세대인데 한국 축구는 암흑기일 수 있겠다.
아 저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꼭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만 해야 되는가? 아니죠. 또 딴 데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흥행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좀 거죠. 많이 돌면서 했던 것 같은데 지역도 뭐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했었던 그치, 것도 네. 기억나고. 요새는 한 유독 분 서울에서 많이 해요. 요 근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수원 이게 월드컵에서도 많이 했는데. 일반 지금 A매치 표정이 왜 우리 집에서 계속해? 어? 아니 그러니까 왜 집들이를 우리 집에서만 하냔 말이야. 니네 지금 집에서도 좀 하고 이 표정이야 지금. FC 서울에서 유일하게 차출된 게 경기장이거든요. 선수는 없어요. 예. 이한범 선수 정도 살짝 얹힐 수 있는데 예. 전직 FC요. 예. 아 유일하게 차출된 아, 김진규 코치님. 예. 예. 아무튼 아 팬들은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유일하게 차출. 아무튼 아니 잔디 하필 옷에 경기장을 배경도 가져갔어. 보면 좋고 한데 아니 그리고 관중도 매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도 없는데 거기서 집들이 한 거네요. 유일하게 차출했는데 최악이야. 예. 문제는 규정 때문이에요. 이게 월드컵 예선 치르는 경기장이 규정이 AFC 규정이 공항에서 그 상대 선수들이 들어오는 공항 기준으로 150km 이내에 있는 경기장에서 치러야 되고요. 아, 차로, 규정이 차로 있구나. 2시간 이내에 있는 경기장에서밖에 못 열립니다. 공항에서 2시간? 네. 상대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비행기를 한 번 더 태워야 되겠네. 더 태워서 김포로 뭐, 오게. 저기 아, 제주도 한 번 가고. 김해공항도 아, 가고 제주도. 저기 울산공항도 김해, 가고 해야 되는데 이쪽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서울 월드 경기장에서 주로 하는데 지금 잔디 상태가 너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이외의 지역들을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해당 그 바운더리 안에 들 수 있는 데들을 보면은 고향? 뭐 수원도 있는데 수원은 지금 잔디 교체 공사 중이어서 수원 삼성조차 지금 홈 경기장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거기 지금 용인 스타디움을 홈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수원 삼성주차. 거기가 지금 좀 제외됐고 그래서 보면은 안산, 화성, 고양 이 정도가 좀 후보인데 축구협회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6만 관중을 들어올 때 수익과 이 경기장에서 3, 4만이 들어왔을 때의 수익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거고. 안산 와 스타디움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 이거 어제 문의했을 때는 계속 지금 논의는 하고 있다. 자, 어쨌든 경기장 홈 경기를 하면 2점을 누려야 되는데 이점 우리가 더 약한 어떻게 보면 우리 해외파들이 많기 때문에 잔디가 절대 홈 그 느낌은 안 날 거 아니에요. 혼나야 돼요. 아 근데 너무 웃기다. 사출된 게. 출퇴기 경기장밖에 없다는 건 큰 거였네. FC 서울이. 네. 자 그리고 어제 2차전. 밤과 오늘 새벽에 있었던 2차전. 이 사실 2차전도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진짜 하드캐리해서 그렇지 아니었어요. 1대1 상황 계속 갈 때는 불안했어요. 네. 2대1까지도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이대는 또 언제 또 뒤집어질지. 근데 이대로- 추가 시간도 워낙 길었고. 세상에 수가 시간 16분. 야 말이 돼요 그게? 저 교체 선수인 줄 알았어요. 16번. 혹시 재봤어요? 아니 재보진 않았는데 어. 16분 보면서 이게 노래방이야? 되게 인심 좋은 노래방 사장님이 주는 선수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16분 또 언제? 옛날 같으면 5,000원 추가해요. 16분 더 주면. 아무리 봐도 쿨링 브레이크 2, 3분 그 다음에 저기 VAR 있었잖아요. 손흥민 네. 선수 PK 판정에 대한 거. 꽤 2, 3분 정도 이상 했죠. 그래도 그래도 한 그렇죠. 10분? 오만 선수들 좀 쓰러져 있는 거 해봤자 한 저도 10, 8, 9분? 뭐 그 네. 정도밖에 10분 생각 안 안 돼요. 했는데 10분, 10분도 안 될 것 10분 안 같은데 되고 16분 되려면은 이제 와서 누가 이제 심정지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구급차 오고 막 그쵸. 난리치고 해가지고 그 사고가 나야. 뭔가 대형 사고가 하나 나야. 경기 시간 10분이 3분의 1을 넘어가지. 줬으니까.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렇게 많이 추가 시간을 줬다고 해도 10분 이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뭐 한 12, 많아봐야 12, 3분 정도 그쵸. 것 같은데. 16분이면은 또 하나 또 뛰는 연장 느낌. 전반 뛴 거죠. 그래서 후반 추가 시간 16분 전반 추가 시간 하면은 거의 선수들 120분 뛴 거예요 120분 뛴 아. 거예요. 그 무더위에 그 높은 습도에 하여튼 좀 이번 뭐 뜨악하긴 했는데 어찌 됐든 뭐 추가 시간이 있어서 주민규 선수의 선수가 골이 골 있었죠. 넣고. 그때 확실히 좀 승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후반 추가 시간 11분인데 뭐 이때 승기를 잡아요. 2대1로 해서 저는 2대1 때도 좀 불안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언제든 골 먹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도 뭐 사실 김민재 선수가 막았던 뭐 찬스도 꽤나 있었고. 그렇게 불안해? 저는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냥 예.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우리가 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요. 자, 오만 이 경기장이 또 우리가 예전에 오만 참사라고 했었던 그 오만 쇼크? 오만 쇼크 3대 1로 졌던 그때 쿠엘류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렇죠. 쿠엘 이게 아마 오만 쇼크가 있었고 또 몰디브 레바논? 3사. 그게 아마 연달아 거의 연달아 있었던 그 몰디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만 이거는 2003년이었습니다.
월드컵 우리가 2002년 그렇게 잘해놓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는 홍 감독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경기. 2003년. 네. 2003년이 없죠 당연히. 없었죠. 예. 네. 그 당시 이제 박지성, 이영표의 시대였죠. 이영표도 없었던 것 같아요. 2003년에? 아니 2003년 그 경기에. 아, 그 경기에. 네, 그 경기에는 주축 선수들이 아. 좀 많이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하여튼 오만은 그래서 우리보다 약체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살짝 있었던 네. 또 오만이라는 그 경기장도 그렇고 뭔가 좀 징크스가 있을 수 있는 깨름직한. 네, 그런 경기였는데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일단 스쿼드에서. 예, 예고한대로 변화를 5명을 줬죠. 네. 5명을 주면서 하지만 포지션은 바뀌지 않았다. 예, 선수만을 좀 바꿨는데 이 선수 변화는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본 게 1차전 팔레스타인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U자 빌드업 하면서 중원이 실종됐고 중앙 공격이 실종됐다라고 했잖아요. 이번 2차전에서는 하성룡 기자의 말대로 황희찬을 딱 넣었어요. 아니, 그건 뭐 결과적으로 제가 보고 얘기한 거니까요. 칭찬해 주셔도 안 받네요, 제가.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황희찬 출전시켜야 된다 말씀을 하셨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1차전에서 황희찬 좀 더 빨리 넣어. 활어. 화로를 넣었어야 된다. 매기를 넣었어야 된다 이거죠. 예. 매기남. 근데 이날 보니까 오세훈 선수,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으로 공격진을 꾸렸는데 이 선수들의 에버리지 포지션이 있어요. AFC 홈페이지라면 볼 수 있는데 경기 중에 제일 어느 포지션을 지켰냐라는 건데 이 선수도 보면은 페널티 박스 밖부터 센터 서클 사이 그 한 30m 되는 공간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4명 중앙 공간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풀백들이 쫙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된 거서 중앙 공격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신경을 썼다. 유자 빌드업을 좀 유자 빌드업 파회? 이거는 파회가 아니죠. 유자 빌드업 대신 중앙 공격에 신경을 썼다라는 게 이 선수 변화로 좀 많이 보였어요. 그만해야지 유자 빌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팔레스타인전 때는 뭐 18%라고 했었나요? 중앙 공격. 네. 네. 전반이 13%. 네, 13%였는데 이번에는 중앙 점유율이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 든든하게 올라갔네. 그것도 전반 25, 경기 전체 25. 그 아주 밸런스가 조금 그때보다 맞았던 경기인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황희찬을 공미로 썼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1차전에서 이강이랑 같이 쓰려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죠. 그렇죠. 네. 근데 팔레스타인전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교체 출전했을 때 윙하고 공격형 미들로 많이 뛰면서 윙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중앙공격 신경 썼다라고 느끼는 게 황희찬, 이강인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공존 카드를 한번 실험해 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세 선수가 의외로 같이 뛴 경우가 많지 별로 않죠.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강이라고 황희찬이 많이 교체 서로 되고. 또 중앙 이재성 선수가 또 워낙 붙박이로 있었다 보니까. 이게 강점이 뭐냐면은 황희찬과 이강인 선수가 윙어와 공미가 다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체인지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하죠. 예. 그 효과가 바로 전반 10분 만에 들어갔던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내준 공을 황희찬 선수가 바로 슈팅으로 때려서 선제골을 터지니까 야, 그거 황희찬 선 너무 잘 찼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혔죠. 빠른 저는 타이밍에. 황희찬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완벽한 퍼스트 터치. 그러니까 앞에 사족이 약간. 그렇게 그 한 박자 빠른 슈팅이었잖아요. 한 박자 빠르죠. 보통 이제 황희찬 선수가 하면은 짜잔 한번 한번 하거든요. 이렇게 흔들고 접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투박함을 얘기 많이 하는데 프리미어에서 많이 발전해서 굉장히 간결하더라. 간결해졌는데 저는 이런 퍼스트 터치를 본 적은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했었죠. 손흥민 선수가 오는 거를 퍼스트 터치를 바로 슈팅 때릴 수 있는 각도로 공을 원터치로 바로 갖다 놓고 그거를 그게 평소였으면은 약간 좀 틀어져가지고 한 번 더 잡고 때리는 슈팅이면 그렇죠. 수비가 앞으로 몰리거든요. 프리시즌 때 연습 많이 했나 보다 요거. 굉장히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발전이 보이는 게 뭐냐면 프리시즌 때 한국 와서 놀지 않고 예를 들어 그 아카데미 유튜버들이 풋살 아카데미 가서 그런 걸 배우고 뭐 슈팅하는 것도 따로 또 배우고 하거든요. 정말 노력하는 선수인데 맞아. 황희찬 선수가 시즌 초반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약간 조금 부진한 모습인 이유가 이 선수가 지금 종아리가 안 좋아요. 종아리가 약간 안 좋아서 스프린트에 약간 영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상황. 스프린트는 줄이고 퍼스트 터치를 좋게 해서 슈팅을 간결하게. 빨리 가져가는 간결하게 하는 힘을 좀 덜 들이는. 스타일 그 슈팅 스타일만 보면 그러니까 이강인 느낌도 좀 났고 맞아요. 그죠? 네, 바로
한 방에 그 기습적이었잖아요 슈팅이. 그렇죠. 구석을 찌르는 그것도 얘처럼 그냥 힘으로 윽박지르는 스타일이 아닌 으악! 구석을 정확히 보고 땅볼로 찌르는 슈팅이었죠. 스킬. 네. 근데 황희찬에게 스킬까지. 정말 우리가 전반 초반에 일찍 골이 터져서 다행이긴 한데 오만이 의외로 전반에 좀 뒤로 내려섰어요. 초반에 뒤로 내려서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전반 20분 동안 거의 가둬놓고 팬 경기였어요. 그렇죠. 슛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팀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 찰나에 찰나에? 갑자기 오만이 투톱을 앞으로 라인을 거의 20m 이상 끌어올리면서 전방 압박을 시작하면서 우리 팀의 현실이 다시 또 들어요. 그렇죠. 이게 아닌데. 약간만 압박하니까 바로 이거 물러서야 되겠다. 아야. 아 진짜. 그래서 오지 마. 이 부분에서 우리도 약간 변화를 하나 준 게 이날 경기에서 정우영 선수 대신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 게 박용호 선수였잖아요. 근데 박용호 선수가 그 자리에 복귀전이었죠. 복귀전. 그렇죠. 그 자리에 서다가 갑자기 오만의 압박이 거세지고 오만이 공격을 주도하기 시작하니까 포지션이 살짝 바뀝니다. 뭐였냐면은 황인범 선수가 그 자리에 섭니다. 박용호 선수를 올리고요. 황인범 선수가 내려와서 황인범 선수가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볼백을 뺐거든요. 뭐였냐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박용호 선수가 약간은 볼키핑이 많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만이 그렇게 끌어온 스타일에서 센터백 앞에서 박용호 선수가 그걸 볼이라도 뺏긴다면 그건 완전 실점 위기가 돼요. 그게 이제 네. 그럼 아시안컵 되는 거죠. 그렇죠. 아시안컵 되는. 어게인 아시안컵.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볼키핑이 더 좋은 황인범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좀 후반에 이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는데 박용호 선수가 상대 10번, 투톱 중에 한 명이 10번을 전담 마크를 했어요. 전담 마크를 하면서 상대 오만 공격이 조금 줄어든 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전술적인 판단이었다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박용호 선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위치에 설 선수는 옛날에 김남일 선수 진공청소기처럼 확실하게 쓸어줄 수 있는 선수를 일찌감치 그게 뭐 정우영 선수라고 한다면은 정우영 선수를 더 일찍 투입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그러게 볼키핑이 안 좋은 선수를 중앙 제일 위험하게. 미드필더에 여기 둔다. 그것도 조금 전반 20분 의아하긴 상황에서는 박용호 선수가 되게 역할 잘하고 그 포지션이 맞아요. 압박인데 살짝 들어. 네, 압박이 압박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역할은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황인범 선수의 공격적 재능을 그 후반까지 내려와서 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또 공격 전개는 좀 덜 어려워지고. 맞아요. 사실 이게 또 황희찬 선수를 쓰니까 또 그런 게 이게 불러왔던 건데 사실 이재동 선수면 수비가도 워낙 열심히 하고 많이 뛰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수비적인 것도 커버가 되지만 이제 황희찬 선수를 쓰게 되면서 이런 중원에서의 네, 좀 조금 약간 더 이렇게 이게 밀리는 간격도 예. 벌어지고. 그래서 이 골 이후로 좀 오만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너무 바로 먹던데요 골을. 네. 저는 한 가지 터닝 포인트 안 좋은 건데 전반 28분인가 쿨링 브레이크 직전이었을 거예요. 박용호 선수가 공격 하프라인 좀 앞쪽에서 공격하다 뺏겼죠. 뺏기면서 그때 역습을 허용했거든요. 그 이후로 완전 우리가 그냥 흐름을 완전 그때부터 빼앗겼어요. 오만 공격이 이어지고 추가 시간에 골 실점까지 허용하고 그게 후반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거죠. 자 위기의 순간 손흥민이 그렇죠. 적였습니다. 1대1 상황에서 멋진 통산 49골 어. 이제 50골에 한 골 남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솔직히 이날 경기력 좋지 않아요. 전반에 드리블하다가 공 계속 빼앗기고 전체적으로 그 페널티킥 얻어낼 뻔했던 상황만 보더라도 드리블하다 뺏긴 거였어요. 그렇죠. 뺏긴 건데 상대가 컨트롤이 좀 기니까 발을 먼저 밀어서 공을 따냈다가 그렇게 됐고 물론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했지만요. 취소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몸은 솔직히 무거웠는데 왜 손흥민인지를 그렇죠. 증명하는 거는 뭐 첫 골 도움 장면은 그냥 패스였다고 치더라도 그 보면요. 약간 센터 서클 위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 한 3명을 달고 공을 이강인 선수에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앞에 또 수비 3명이 있어요. 그 사이에 공을 내주고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공을 봤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평소 플레이랑 비슷해. 그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에게 몰린 수비수가 보니까 7명. 거기 진짜 바글바글하던데요. 바글바글해. 풋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슈팅하기 직전에 공 잡았을 때 보면 앞에 4명 있거든요. 그건 어디 그 사이로 그 넣었지? 4명 사이에 그 순간에 왼발로 그 임팩트를 줘서 가마차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니까요. 누구나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에서 골을 누구나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손흥민 선수 아니었으면 넣치기 힘든 골이었다는 거예요. 저 그 틈에 어떻게 그렇게 넣었는지 빠르게. 그첫 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도 그렇고 사실 전술에 대한 작품이라기보다는 계기가. 진짜.
아까 뭐 선수들의 손흥민 개인. 선수 골은 진짜 이강인 선수랑 둘이서 그냥 왔다 갔다 몇 번 주고 받으니까 골이 나오네 이랬던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의 해조 축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골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좀 팀 플레이에 의한 골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래됐죠 그런 골 본 지가. 네 맞아요. 그나마 마지막 골 주민규 선수의 골 장면이 팀 플레이 골과 비슷한 장면이었는데 비슷한데 그것도 이제 손흥민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죠. 잘 줬죠.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주민규의 슛발이 또 기가 막혔죠. 그 전개 과정을 저는 하나 좀 논스톱으로. 자세히 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장면만 한 10번을 돌려봤는데 뭐였냐면은 이재성 선수가 상대를 하프라인에서 압박을 해주니까 상대가 패스 미스가 나왔어. 그걸 정우영 선수가 이재성 뺏어가지고 다시 이재성한테 패스를 해주고 이재성이 원터치로 주민규한테 내주고 주민규가 원터치로 바로 손흥민한테 뿌려준 거였거든요. 요거는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팀플레이라고 볼 수 있다. 착착착착. 지금 원터치는 이재성이 워낙 압박이 좋은 선수니까 압박해주고 공 빼앗고 그거를 뿌려주고. 바로 공격 전개로 나아가는 그 속도. 제가 이날 경기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딱 그거예요. 이 공수 전환 속도가 이거는 그래도 연습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패턴으로. 그거 하려고 추가 시간 16분 받았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못 볼 뻔했네. 못 볼 뻔했어. 없었죠. 짧았으면 못 볼 뻔했어. 노래방 주인 없었으면은 없었던 장면인데. 8분 줬으면 못 봤어요. 8분 줬으면. 그렇죠. 그 주민규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전에서 엄청 부진했지만 이날 경기에서 후반에 들어와서 그날 경기에서 내려와서 하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해줬어요. 하프라인 아래서 내려와서 공을 원터치로 손흥민 선수에게 뿌려주고 나서 주민규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는데 그게 수비한테 막히고 다시 공을 잡잖아요. 그때 주민규 선수 제가 10번 돌려본 게 뭐냐면 주민규 선수의 움직임을 계속 봤는데 그 페널티 박스까지 다가갈 때까지 뛰어가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 잡고 있을 때 주민규 선수가 잔발 스텝을 받더라고요. 이게 언제든지 나한테 공이 올 수 있다. 이건 내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기 위해서 잔발 스텝을 받더라고요. 잔발이 중요하지. 잔발 스텝 밟다가 서 있지 말라 했어. 손흥민 선수가 주니까 그게 바로 원터치 슛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맞아. 이게 확실히 어느 정도 손흥민과의 교감도 있었겠네요 그 전에. 있었겠고 이 상황에서는 주민규한테 공이 갈 수 있다. 그렇죠. 주민규의 베테랑 이 경험이 이거를 경험으로 노는 골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런 골들이 많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수비수가 사이드로 몰리면 중앙에서 이제 주민규 선수는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한 방에 출발 총선과 함께 출발을 해야죠. 자,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1골 2도움인 거죠. 그렇죠. 네. 3골의 다관이었죠. 자,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볼까요? 어려운 경기였다. 승리를 거둔 우리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고맙다고 하셔야죠. 그렇죠. 축하한다는 말은 좀 축하한다는 거는 좀 남한테 하는 제 3자적 입장인데 또 어휘의 미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느낌이 내가 내 지시를 잘 따라줘서 너희들이 이긴 이렇게 거야? 결실을 맺은 거를 축하한다. 이렇게 좀 너무 나쁘게 해석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좀 보통 고맙다고 고맙다고 해야죠. 이 어려운 시기에 잘해줘서 고맙다. 좀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전체적으로 준비한 대로 잘 됐다. 이 부분도 약간 자화자찬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스킬이 많이 부족하세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이긴 경기는 자기가 잘했다고 못한 경기를 자기 탓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이정효 감독처럼 다 내 탓이다. 난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내가 밤새 더 공부하겠다. 그러면 짠해서라도 좀 응원을 해주고 싶을 텐데 다 내가 문제다. 막 이랬었어. 조금 이 인터뷰가 살짝 좀 겸손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득점도 마찬가지다. 훈련한 시간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다. 훈련 시간에 작았지만 나는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득점도 결국 준비한 대로 잘 됐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황희찬의 그 퍼스터치까지 준비하신 거네? 아카데미 프리시즌에 가라고. 대표팀 3루터 오르기 전부터.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약간 득점도 마찬가지. 약간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그런. 그러니까 득점도 준비한 대로 잘 됐다. 뭐 이런 그게 거겠죠? 좀 그게. 네. 후반전 동점 상황에서 승리를 위해 전술적 변화를 줬고 선수들이 잘 대응해줬다. 그러니까 항상 주어가 나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 물론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실점에 대해서는 전반전 말미에 조금 처진 느낌이 있었는데 실점까지 했다. 실점하지 않고 전반을 마쳤어야 했는데 아쉽다. 좀 이럴 때는 또 제 3자적 입장이에요.
뭔가 그죠? 아쉬운 상황에서는 내가 그거는 대비를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살짝 내가 안 이랬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베스트 대답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전반 막판에 몰릴 때 내가 약간 전술적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약간 타이밍이 늦었다. 그런 이런 얘기 식의 그렇죠. 답을 그런 그러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 인터뷰 보듯이 저도 홍명호 감독의 인터뷰를 최근에 좀 자주 뜯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정찬 기자는 이제 본심은 그게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만 반복되면 팬들의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찝어주려고. 근데 본심일 수도 있어요. 본인을 굉장히 사랑하긴 하시죠. 기본적으로는. 말이란 건 원래. 황희찬을 2차전 2선 중앙에 배치한 데 대해서는 우리 팀의 가장 장점인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 같이 경기를 많이 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었다. 황희찬은 1차전 팔레스타인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 2차전을 준비하는 자세도 아주 좋았다. 충분히 얻을 만한 선제골은 충분히 얻을 만한 결과였다. 그렇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는 또 이제 감독님께서 상대 수비 사이사이를 파고들어 볼을 받아주면서 동료에게 연결해주는 플레이를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잘 나왔던 것 같다. 이 선수가 감독을 응원해주잖아요. 오히려 좀 이게 바뀐 게 아닌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선수 감독 입장에서 좀 겸손하게 선수가 잘했다라는 식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을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감독님이 이런 지시를 하셨었고 해서 약간의 감독을 띄워주려는 의도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뒤늦은 얘기지만 제 개인 취향으로는 황희찬 선수는 공이 별로예요. 뭐 잘했다라고 하고 뭐 하는데 황희찬 선수의 베스트 포지션은 왼쪽 사이드 측면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경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강인 선수를 중앙 공미로 배치하고 황희찬을 오른쪽으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경기 중에 약간 그런 장면들이 있긴 한데 그런 모습 하면 좀 보고 싶어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뭐 전술적인 걸 떠나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타일도 좀 그렇죠. 스타일도 그렇고요. 평소의 스타일도 중앙보다는 측면이 어리고 이강인 선수는 오히려 공미에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시야도 워낙 좋으니까. 준비한 대로 잘 됐대잖아요. 그럼요. 홍명보 보고 내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얘기를 했죠. 잔디 얘기를 또 우회적으로 한번 했죠. 대놓고 서울 잔디를 비판하진 않고 잔디가 좋아서 우리 경기력이 좀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강인 선수 인터뷰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한국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많이 하나 보다 파리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늘 수 있죠.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늘 수 있어요. 원래 연애할 때 언어 능대잖아요. 이래서 한국말이 뭐 형아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표현들이 좀 귀여운 어린이 말투가 좀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좀 어른스러워진 느낌이 들고 어른스러워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늘죠. 자, 그리고 이게 뭐죠? 홍명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제 전문가들 평가했는데 뭐 두 경기 종합했을 때는 아직도 좀 많이 아쉬운 결과였고 그리고 사실 또 이번에 스쿼드 발표됐을 때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뭐 양민혁 선수를 포함한 세월고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뭐 일본도 못 뛰었죠. 결국. 네, 수코가 안 벌어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 좀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 것도 또 뭔가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아쉽다는 지적을 아쉬웠죠. 양민혁 선수는 근데 뭐 사실 뛰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대표팀에 뽑혀서 같이 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죠. 워낙 또 어리고. 솔직히 양민혁 선수를 아끼는 마음에서 아쉬운 점 하나는 우리가 2대1로 앞서고 있을 때 그 후반 마지막 교체 카드 정도로 한 번 넣었으면은 이 선수가 최고의 폼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오만이 16분 줬잖아요. 그리고 오만이 60분부터 선수들이 다리 지나고 지쳐 있었어요. 간격도 엄청 벌어졌어. 막판에 거의 못 뛰었을 때 이럴 때는 정말 이런 에너지 많이 갖고 있는 선수가 휘저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 선수의 향후 10년 이상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AOC 데뷔전이 될 수 있었던 기회. 향후 10년을 망쳤다.
A매치 데뷔전 때 떨어서 제 실력 발휘 못하고 그걸 극복하는데 오래 걸린 선수들이 많아요. 많아요, 맞아. 그런데 이 경기 상황은 너무 지금 뻥뻥 뚫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 후반 마지막 추가 시간 때만 하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교체 출전해서 들어간 선수들 엄지성 선수도 엄청나게 막 빠르니까 처음 또. 뛰어다녔고 그런 역할을 이 어린 선수들에게 엄지성 선수는 물론 어린 선수라서 그 역할을 해줬지만 양민호 선수도 한번 그 기회를 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아쉽긴 있네. 아쉽긴 하다. 그렇죠. 결국 그 하성룡 감독 거의 감독님이었어요 감독님하고 지금. 인터뷰하는 것 네. 같아. 하성룡 코치 아니 하성룡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양민혁이 못 뛴 건 좀 많이 아쉽죠. 특히 하성룡 기자가 그 처음에 명단 발표했을 때 미래지향이라고 막 찬사를 보내가지고 양민혁. 엄청난 악플이 달렸잖아요. 네. 근데 결국 선발 명단은 평균 30세. 이거는 미래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양이야 지양. 그때 제가 오타일 거예요. 그때 지양으로 썼었어야 되는데. 양이라고 한 말 했구나. 아. 야성룡 하나를 더 붙였네 두 하성룡 개를. 기자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좀 아쉽긴 하다. 악플 철회해 주시고요. 기대했는데. 자, 이제 다음 경기는 언제 있나요? 12 다음 달 달에 요르단 원정 원정입니다. 요르단. 요르단 원정. 아. 부담된다. 요르단도 부담되는데 또 원정이니까. 네. 요르단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됐네요. 갑자기. 축구로, 예. 아니 우리와 비긴 팔레스타인을 3대1로 작사를 냈고 또 우리도 아시안컵에서 혼쭐이 났잖아요. 맞아요. 한때 그 이란 만나면 그 이란 잘하던 타렘이랑 또 누구 있었죠? 자한 바크시였나? 자한바흐 씨. 예, 그것처럼 뭔가 그 알타마리 이것만 들어도 약간 PTSD 올 것 같아요. 알타마리. 알타마리. 세상에 언제 우리가 알타바리 주의 예. 뭐 이런 거.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아시안컵 제가 취재 갔을 때 알타마리가 부상으로 훈련 참가 안 해가지고 요르단 기자들을 막 취재하면서 알타마리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들 거기서 우리 그랬어요. 아니 알타마리 우리가 얘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언제 이렇게 중요해질 정도로 호날두야. 메시아 호날두가 약간 거기서 현타가 왔었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알타마리. 근데 이제 현타 아니에요. 알타마리가 그때 그 이번에 누구랑 붙었었죠? 아까 잡았다고 바린이랑 붙었다 해서. 요르단? 요르단 예.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골 넣었던 것 같던데 또 알타마리. 어이구 겁나네요. 토타마리. 잠깐 살펴봐야 되겠다. 아.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일단 요르단이 1위로 1승이에요. 올라섰네요. 네. 1승 1무. 우리나라가 1승 1무. 이라크도 1승 1무. 이 세 팀이 결국은 끝까지 두 장 놓고 다투겠네요. 그렇죠. 10월이 정말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들어올려나? 10월에 요르단 원정을 치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라크와 홈 경기를 치르거든요. 근데 요르단과 이라크가 가장 좀 우리나라 빼고는 강력한 상대이긴 한데 요르단 원정 정말 쉽지 않은 길이 될 테고 이라크가 이 중에서는 우리 말고는 제일 강력한 상대로 뽑히거든요. 그렇죠. 홈에서 이 4경기에 따라서 정말 3차 예선에 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운명이 좀 많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전세기를 띄우는 거죠. 아 요르단 갈 때 전세기 뛰어요? 요르단 올 때. 아 집에 요르단에서 집에 한국 갈 올 때. 때? 갈 때 올 때 당연히 띄우긴 하는데 선수들은 그 전세기를 갈 때는 안 타고 갑니다. 선수들은 더 일찍 떠나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또 유럽에서 바로 오고 하니까. 유럽에서 아. 바로 온 선수도 있고 하니까 가고 올 때 올 때 우리가 직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들어와서 이라크전을 빨리 준비해야 되니까 전세기를 띄운 거죠. 그 전세기를 이번에 붉은 악마들도 타고 가고 한 490명 정도 탈 수 있는 맞아요. 큰 비행기인데 거기 한 400명 정도 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역대 가장 최다 원정 응원단이 갈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혹시 띄우는 건가요? 이번에 이 원정 가면서 뭐 경유해서 갔다 뭐 일본 기자가 뭐 글 쓰고 그랬었잖아요. 아 맞아 뭐 손흥민 선수 예, 봤다고. 손흥민이 이런 왜 이 팀은 한국 팀은 전세기를 안 띄우냐?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 전세기 띄운다는 얘기는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고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전세기 띄운 적이 꽤 있어요. 뭐 마지막 띄운 게 지금부터 한 11년 전 정도에 있었는데 그때 되게 아니, 오래됐네, 벤투 근데. 감독님 때 이란 원정 갔을 때도 뛰었었던 거예요. 그때 뛰었었나요? 네, 예. 뛰었어요. 아. 종종 뛰었죠. 종종 뛰었었는데 직항이 없는 경우 이렇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돈만 많으면 하겠죠.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부러운 게 많이 띄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본에서 홈 경기 할 때 유럽파들을 벨기에에서 한 번에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유럽파들을 한 번에 데리고 들어왔다. 옆집은 그런다는데. 자, 우리는 우당탕탕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죠. 골잔치예요. 뭐 2연승에 찼다 하면 골이야. 10대0 5대0이었나요? 네, 7대 0을 12골이 나왔어요. 찼다 하면 골이야.
부럽네요. 또 볼만한 게 또 심태용 감독님의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아주 원정 경기들에서 잘하고 있어요. 2부 사우디하고도 비겼고 호주하고도 비겼고 네. 사실 사우디 이게 죽음의 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일본, 호주, 사우디가 있는 여기서 일단 뭐 출발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결과가 그러니까 좋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 출발은 나쁘지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네. 한가위 잘 보내시고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2주 뒤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